2025년 여름, 장마가 막 시작되려는지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은 눅눅한 공기로 가득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삐걱거리는 마루에 앉아 멀리 비구름을 머금은 산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귓가에는 남편의 기침 소리 대신 간헐적으로 울리는 뻐꾸기 소리만이 맴돌았다. 3년 전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흙으로 돌아간 뒤 이 넓은 집에는 오직 할머니와 그림자, 그리고 사무치는 외로움만이 남았다. 뜰에는 할머니의 부지런함이 깃든 상추와 고추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나눌 사람은 없었다. 자식들은 모두 제 살 길을 찾아 서울로, 광주로 떠났고 이제는 명절이나 되어야 팽한 집이 잠시 북적일 뿐이었다. 손바닥 안에는 자식들이 사준 최신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지만 72년 인생에 불쑥 나타난 이 네모난 기계는 여전히 낯설었다. 전화 걸고 받는 것, 그리고 손녀 민지가 알려준 카카오톡으로 가끔 사진을 주고받는 것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답장이 뜸했고 할머니는 시커먼 화면 속 자신의 얼굴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날도 그랬다. 무료하게 채널을 돌리다 문득 손에 쥔 스마트폰이 짧게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저 혹시 김영수 씨 아니신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다. 김영수라니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무시할까 하다가 혹시라도 아는 사람인데 자신이 잊어버린 건가 싶어 조심스럽게 답장을 눌렀다. 아닌데요. 사람 잘못 보셨네요. 곧바로 답장이 왔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번호를 잘못 저장했나 봅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깍듯한 사과였다. 할머니는 별일이네 하고 넘기려는데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런데 프로필 사진을 보니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꼭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를 뵙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말을 걸었네요. 부디 노여워 마십시오. 프로필 사진. 민지가 작년 가을 단풍 구경 갔을 때 찍어준 활짝 웃는 자신의 사진이었다. 돌아가신 어머니라니. 할머니는 왠지 모를 측은함에 답장을 보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뜻밖의 길어졌다. 자신을 최수호라고 소개한 남자는 해외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지낸다고 했다. 그의 말은 정중했고 어딘지 모르게 쓸쓸함이 묻어났다. 그는 할머니의 무료한 일상을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때로는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털어놓기도 했다. 어르신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꼭 저희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 같아서요. 최수호는 할머니를 어르신 또는 어머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다. 며칠 뒤 그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었다. 멀리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는 인상 좋은 중년 남성의 사진이었다. 성공한 사업가답게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눈빛에는 그가 말한 대로 외로움이 서려 있는 듯했다. 매일 아침이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문자가 왔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한 울음이 도착했다. 그는 할머니가 젊었을 적 가수가 꿈이었다는 말에 유튜브에서 옛날 트로트 노래를 찾아 링크를 보내주기도 했다. 카카오톡 이 노래 어머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 보내드립니다. 저도 이 노래를 들으면 고향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할머니는 링크를 누르는 법을 몰라 한참을 헤맸지만 결국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구성진 가락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흥얼거리던 노래였다. 잊고 있던 감정들이 낯선 이의 다정함 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어느 날 밤 최수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기능이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머님,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젊었지만 몹시 다정하고 신뢰감을 주었다. 그는 그날 밤 할머니가 좋아한다던 동백 아가씨를 낮은 목소리로 불러주었다. 수화기 너머의 노래는 조금 서툴렀지만 할머니의 텅 빈 마음을 채우기에는 충분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할머니는 누군가 자신만을 위해 노래를 불러준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외로운 섬 같던 할머니의 일상에 최수호라는 디지털 파도가 그렇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최수호와의 연락은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그는 할머니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텃밭 작물이 자라는 이야기, 옆집 순인의 강아지 이야기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사업 이야기, 해외에서의 생활, 그리고 먼저 떠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으며
할머니의 동정심과 모성애를 자극했다. 어머님과 대화하면 세상 싫음을 다 잊게 됩니다. 제게는 어머님이 유일한 위안입니다. 그의 말은 꿀처럼 달콤했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들을 그에게 쏟아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 홀로 남겨진 서러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운 마음까지. 그는 언제나 다 이해합니다. 제가 곁에 있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하며 할머니를 위로했다. 어느 날 최수호는 작은 성이라며 할머니의 계좌번호를 물었다. 할머니는 극구 사양했지만 그는 어머님께 맛있는 것 사드시라고 보내드리는 용돈이라며 간곡히 부탁했다. 마지못해 계좌번호를 알려주자 잠시 후 10만 원이 입금되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용돈이었다.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맙다고 인사했고 최수호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머님이라고 답했다. 그 후로도 그는 가끔씩 소에게 돈을 보내왔다. 할머니는 그 돈을 쓰지 않고 통장에 고이 모아두었다. 마치 아들이 보내준 용돈처럼 뿌듯하고 든든했다. 최수호는 곧 한국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에 들어가면 번듯한 집을 구해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다. 어머님, 이제 외롭게 혼자 계시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미한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삭막하기만 하던 노년에 한 줄기 빛이 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최수호와 함께 살 집을 상상하기도 했다. 텃밭을 함께 가꾸고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풍경,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왔다. 그렇게 희망에 부풀어 있던 어느 날 최수호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지금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혹시 아주 잠시만 1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 들어가면 10배로 갚겠습니다. 100만 원. 할머니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다. 그녀는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다급한 목소리와 그동안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의 성의를 생각하자 거절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한국 들어가면 10배로 갚겠다는 말에 그가 곧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졌다. 알았다. 보내주마.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최수호는 연신 감사합니다, 어머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며칠 뒤 그는 갑자기 세관에 물건이 묶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200만 원을 요구했다. 또 며칠 뒤에는 거래처에 문제가 생겨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절박했고 약속은 늘 달콤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그러면 바로 한국으로 가서 어머님과 함께. 할머니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불안했지만 최수호가 곧 올 것이라는 믿음과 이것만 해결되면 하는 희망으로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최수호와의 관계를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다. 그러던 중 최수호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어머님, 제가 아주 좋은 투자 정보를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원금은 보장되고 한 달 안에 수익률이 50%나 됩니다. 어머님께서 여윳돈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노후 자금을 확실하게 불려드리겠습니다. 고수익 투자. 할머니는 귀가 솔깃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나는 그런 거 잘 모른다. 어머님은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어머님께만 특별히 드리는 기회입니다. 저를 믿으시지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 특별한 기회라는 말, 그리고 저를 믿으시지요? 라는 물음에 할머니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그녀는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유산이자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정기 예금을 해지했다. 그리고 최수호가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로 1,000만 원, 2,000만 원, 돈을 붙였다.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지만 최수호는 곧 엄청난 수익금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할머니는 그 약속을 붙들고 텅 빈 집에서 불안한 희망을 키워가고 있었다. 그녀의 스마트폰에는 최수호가 보내준 가짜 투자 사이트의 수익률 그래프가 매일 업데이트되고 있었지만 그것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그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자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손녀 김민지가 할머니 댁을 찾았다. 오랜만에 만난 할머니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안색은 전보다 어두워졌고 자주 한숨을 쉬었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손녀가 오면 늘 손에서 놓지 않던 스마트폰을 자꾸 숨기려 한다는 것이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묻자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아니다, 아니다. 우리 강아지 왔는데 뭐가 걱정이냐며 애써 웃었다. 하지만 민지의 눈에는 그 웃음이 어색해 보였다. 며칠 뒤 민지는 우연히 할머니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다. 할머니는 누군가와 애써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지요? 더는 돈이 없는데.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이번 투자만 성공하면 그동안 들어간 돈 전부 찾고도 남습니다. 조금만 더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어머님 실망하게 해드린 적 있습니까? 다정하지만 어딘가 낯선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투자, 돈이라는 단어들. 민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요즘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보도되는 노인 대상 금융사기 사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아까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무슨 투자 이야기 하시던데. 할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 아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다. 별거 아니야. 할머니는 얼버무리며 자리를 피했다. 민지는 직감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민지는 할머니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스마트폰을 열어보았다. 카카오톡 목록에는 최수호 부장님이라는 이름이 수없이 떠 있었다.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다정한 말들 사이에 섞인 수많은 송금 요청과 할머니가 보낸 돈의 액수, 그리고 고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약속들. 민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최수호라는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다. 놀랍게도 그 사진은 어느 중소기업 대표의 인터뷰 기사에서 도용한 것이었다. 모든 것이 사기였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할머니에게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털어놓았다. 할머니,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할머니 돈 뜯어내려고 접근한 거라고요. 하지만 할머니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느냐. 그분은 그런 사람 아니다.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할머니는 오히려 화를 내며 사기꾼을 두둔했다. 이미 그의 감언이설에 깊이 빠져버린 할머니에게 진실은 들리지 않았다. 민지는 답답하고 속상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할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게 다 가짜라고요. 인터넷 좀 보세요. 시끄럽다. 네가 뭘 알아? 그분은 나를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곧 한국 와서 나랑 같이 살기로 했어. 할머니와 민지는 큰 소리로 다투었다.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할머니는 최수호에 대한 믿음과 자신이 속았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손녀에게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창피함이 뒤섞여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방을 뛰쳐나왔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민지는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우선 컴퓨터 공학과에 다니는 친구에게 연락해 최수호의 카카오톡 계정과 그가 보내준 가짜 투자 사이트의 IP 추적을 부탁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근처 파출소로 향했다. 파출소의 젊은 경찰관은 민지의 이야기를 심각하게 들었다.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이네요. 어르신들이 외로운 심리를 파고들어 돈을 뜯어내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증거를 좀 더 모아서 정식으로 신고하시면 저희가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민지는 희망을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할머니가 더 깊이 빠져들기 전에, 그리고 사기꾼이 꼬리를 자르고 사라지기 전에 모든 것을 밝혀내야 했다. 민지의 추적이 시작된 순간 최수호는 박순자 할머니에게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큰 건입니다. 2천만 원만 더 투자하시면 다음 주에 원금과 수익금 전부 합쳐서 억대의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 같이 살 집도 사고 남은 여생 편안하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 돈을 보내지 않으시면 그동안 투자한 돈까지 전부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님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둔 것이 있는데 자식분들이나 손녀가 알면 어머님 입장이 곤란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다정함 뒤에 숨겨진 냉혹한 협박. 박순자 할머니는 수화기를 든 채 온몸이 굳어버렸다. 전 재산을 잃는다는 공포, 그리고 손녀 민지와의 다툼, 수치스러운 비밀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결국 마지막 남은 희망이자 절망인 대출을 받기 위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농협을 향했다. 농협은 에어컨 바람에도 불구하고 후텁지근하게 느껴졌다. 박순자 할머니는 번호표를 뽑아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은 온통 최수호의 목소리와 2천만 원이라는 숫자로 가득했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일까? 이 돈을 보내면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될까? 의심과 희망이 끊임없이 교차했다. 하지만 협박의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자식들과 손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상처받을까. 할머니는 눈을 질끈 감았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혼자서 마무리해야 했다. 137번 고객님, 창구로 오십시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대출 상담 창구 앞에 앉았다. 젊은 직원이 상냥하게 물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대출 좀 받으려고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직원은 서류를 내밀며 몇 가지 질문을 했다. 대출 목적, 상환 계획 등. 할머니는 최수호가 시킨 대로 집수리 자금이라고 둘러댔다. 직원은 할머니의 불안한 눈빛과 초조한 손짓을 보며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요즘 부쩍 늘어난 노인 대상 대출 사기 사건이 떠올랐다. 어르신, 혹시 누구에게 돈을 보내시려고 대출 받으시는 건 아니시죠? 요즘 전화나 카톡으로 접근해서 아닙니다. 집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대출 서류 작성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할머니, 은행 문이 거칠게 열리며 민지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 뒤를 이어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따라 들어왔다. 민지야, 네가 여길 어찌? 할머니는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먹였다. 할머니, 안 돼요. 그 돈 보내면 안 돼요. 다 사기라고요. 경찰관이 할머니에게 다가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어르신, 잠시 저희와 이야기 좀 나누셔야겠습니다. 따님이 신고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사건 관련해서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할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결국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경찰서에서 할머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최수호와의 첫 만남부터 돈을 보낸 과정, 그리고 협박까지. 진술하는 내내 할머니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민지는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등을 쓸어주었다. 경찰관은 민지가 친구의 도움으로 확보한 자료, 도용된 사진, 가짜 투자 사이트 분석, IP 추적 결과, 대부분 해외 서버를 경유하여 추적이 어려움을 검토하며 혀를 찼다.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이라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AI 목소리 변조까지 사용했다면 더더욱요. 일단 계좌 지급 정지 신청은 했지만 이미 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되찾기는 솔직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말은 비수처럼 할머니의 가슴에 꽂혔다. 평생 모은 재산, 남편의 마지막 유산이 그렇게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이 어리석게 속았다는 자책감과 자식들, 특히 민지를 볼 낯이 없다는 수치심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누워만 있었다. 텅 빈 통장보다 더 공허한 마음이 그녀를 짓눌렀다. 최수호와의 카톡방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민지는 방학 내내 할머니 곁을 지켰다. 밥상을 차려드리고 말벗이 되어주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함께 마루에 앉아있기도 했다. 민지는 할머니를 탓하지 않았다. 대신 인터넷에서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 보여주며 할머니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했다. 할머니, 외로워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놈들이 나쁜 거예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민지의 따뜻한 말에 할머니는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지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 그 눈물에는 후회와 슬픔, 그리고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찾아왔다. 박순자 할머니의 텃밭에는 배추와 무가 자라기 시작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최수호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손녀 민지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 할머니에게 특별한 선물을 했다. 스마트폰 금융사기 예방법이 쉽게 설명된 책자와 스팸 메시지 차단 앱을 설치해 준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물은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영상통화를 하자는 약속이었다. 할머니, 이제 모르는 사람 카톡이나 전화는 절대 받지 마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 저한테 꼭 먼저 이야기하셔야 해요. 아셨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지의 손을 꼭 잡았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마을 회관을 찾았다. 마침 읍내에서 나온 경찰관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교육을 들었다. 고수익 보장, 개인정보 요구, 자녀 사칭, 낯익은 단어들이 귀에 박혔다. 교육이 끝난 후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경찰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나 같은 사람 또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다른 노인들에게도 큰 경각심을 주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서로에게 의지하고 의심스러운 일이 생기면 즉시 자녀나 경찰에게 알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외로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곁에는 손녀 민지가 있었고 비슷한 아픔을 공유하는 이웃들이 있었다. 스마트폰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민지와의 영상통화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고 마을 회관에서의 수다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가을 햇살이 마루에 길게 드리워진 어느 날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들고 텃밭으로 나갔다. 탐스럽게 자란 배추 사진을 찍어 민지에게 보냈다. 카카오톡 민지야, 김장할 때 내려올 거지? 곧바로 답장이 왔다. 그럼요 할머니,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김장 파티해요. 할머니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 디지털 파도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그녀는 외로운 섬에서 벗어나 사람들과의 따뜻한 연결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고 있었다. 사기꾼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는 또한 그녀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보이지 않는 적이 아니라 외로움과 무관심이라는 것을.